안녕하십니까. 특허법인 팬브리지 장진규 변리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이번 주에 제가 그 상담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 연락해 와서 그 큰일 났다라고 하신 분들을 두 팀 봤어요. 둘 다 경고장 받으신 분들이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그 특허권자, 상표권자 입장에서 워낙 인터넷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제품 이거 나왔네 딱 증거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 잡기가 너무 좋고 상표도 뭐 했네 하고 탁 캡처해갖고 경고장 보내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사실 그 두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긴 해요. 뭐 제가 그 굳이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따로 대응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그분들은 그래도 심적으로 이런 거 받았을 때 큰 충격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여기 경고장 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가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들어있고 여태까지 한 거 손해배상 얼마 하고 각서 쓰고 여태껏 한 거 다 폐기해라 이런 거 다 나오니까 철컹 하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평생 나는 이 업을 열심히 장사하고 물건 만들고 한 것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냐,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씀드린다면 꼭 제가 아니라도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특허, 상표 이런 거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고 한마디만 미리 듣고 그때 당시에 좀 생각이 있었으면 알아라도 보든가 아니면 좀 더 여건이 됐으면 등록이라도 하나 해놓든가 했으면 정말 끝났을 문제인데 그거 하나 못한 게 아마 잘못이라면 잘못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죠. 또 상대방이 그냥 쉽게 가만두지 않고 계속 괴롭히겠다. 왜냐면 한쪽은 자기들이 프랜차이즈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쪽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기지 못하더라도 계속 경고장, 그 다음에는 형사, 그 다음에 또 법원에 이런 식으로 괴롭힐 거예요. 괴롭혀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대부분의 험하게 살아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나중에 혹시라도 어쩔까봐 미리 벗어서 죄송해요 하고 그냥 내가 피하고 말지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피하고 말지 하는 순간 그동안 쌓은 이제 신뢰도, 인지도 이런 거를 한 번에 잃게 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은 좀 그런 거 당하지 않고 좀 더 효과적으로 앞으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왔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를 좀 알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면 제주에서는 2017년부터 4년 반 정도 지식재산센터 근무했고 기업체랑 대학 쪽도 다 근무해봐서 각각 이제 어느 쪽 입장을 저는 좀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내가 소기업이니까 특허 있어봤자 별 필요 없다라고 무용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을 오늘 강의에서는 다른 강의 때 했던 그 예시 말고 진짜 조그만한 개인 회사가 어떻게 대기업들을 상대로 무릎 꿇렸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는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이렇게 개업해서 저희 파트너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만 제주에 있습니다. 책은 아시죠? 그렇게 써고 있고요. 왼쪽 책은 그냥 어느 정도 중견 이상 아니면 굳이 안 보셔도 되고 오른쪽 책은 여건 되시면 보셔도 되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시긴 한데 상투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이거 보면 무슨 생각하시나요?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애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새끈하다. 요즘 말로. 그러니까 이게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인코퍼레이트라는 회사가 만든 헤르츠가 몇 헤르츠에 몇 기가 어쩌고 이런 걸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방에 이거 딱 사과 깨문 거 보여주면은 애플 새끈해. 이거 한마디로 끝이 나죠. 이게 저는 이제 지식재산권의 힘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글로벌 회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더 단계를 낮춰보면 제주일보죠. 뉴제주일보로 바뀌었는데 광고에조차 내가 이 특허를 가지고 정말로 상대방을 못 쓰게 도장폰 공법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홍보 마케팅의 브랜드 프로모션의 용도로 이렇게 제주일보,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쓰고 계시고 노영동에 있는 피자집이고 여기는 마라도 선착장 올라가자마자 딱 20m 계단 올라가면 바로 나오는 짜장면 시키신 분 광고의 모티브가 되었던 짜장면집 첫 번째 집입니다.
최소한 이런 마라도 구석에서까지도 그 옛날부터 특허 가지고 프로모션에 썼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변에서 꽤 쓰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러면 저기는 좀 유명한 데니까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좀 공사가 많이 됐는데 애조로 끝나는 데서 이렇게 번영로로 돌아가는 그 코너에 보시면 보말 칼국수 사장님께서 트럭 앞에 딱 있고 특허받은 보말 칼국수, 이거 가지고 음식점료인데도 불구하고 특허 가지고도 마케팅하고 브랜드 프로모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지나가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전엔 슈퍼마켓 가서 그냥 갔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뭐 상표 앞 옆에 알짜 이렇게 동그라미 붙은 거 보이시죠? 그게 레지스터드 등록 약자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가 이게 뭐 특허 몇 호라더라 이런 게 보인대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좀 더 체감하시는 수업이 되면은 오늘 수업에 상당히 좀 많은 목표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주변에서도 그거 가지고 쓰고 계시고, 앞에 수업 때 보니까 조달 쪽에서도 우수 조달 보시면은 특허 그 물품이 적용된 물품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 우수 조달 물품 지정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 갖고 계시는 방법에는 내가 처음부터 등록하는 것도 있지만 남 거 사와도 돼요. 그리고 잘 찾아보시면 저희도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부상으로 양도하는 특허 지금 이전하는 대리 한 3건 하고 있는데 TP라든가 아니면 몇몇 그 공공 쪽에서 오래돼서 자기들 안 쓰는 거 같은 거 하나 딱 양도할 때 있거든요. 잘 이게 궁합이 맞으면 그거 가지고 이 제품하고 설명서 잘 맞추면은 우수 조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꼭 내가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남이 만든 거 집을 내가 지어도 되지만 남이 만든 아파트 사도 되잖아요. 그래서 잘 맞기만 하면 그런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게 저도 이 뉴스 보도를 보기 전에 몰랐어요. 그립톡이라는 말은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 뉴스를 보면서 이게 그립톡이란 게 특정인의 상표였구나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스에서는 단편적으로 상표 얘기만 하고 정말로 저분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제가 직업이다 보니까 한번 파보게 됐는데, 그립톡 가지고 남동훈 대표 아까 나왔죠. 그분하고 그다음에 회사가 이름이 아이버스타라서 그쪽 이제 인명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 그립톡에 관련된 것들 이만큼 꽤 여러 개 나와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뭐 보니까 본인은 이제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로 비즈니스 확장 계획도 있으셨으니까 뉴스에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으나 해외 상표 같은 것도 좀 받으시고 했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되게 촘촘하게 뭐 그립톡뿐만 아니라 뭐 포토 그립톡도 있고 뭐 그립톡 스위치 이런 것들 많이 좀 등록을 받고 신경을 썼구나 예전부터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대기업이 뭐 2곳이나 손들고 수천만 원 손해배상하고 여기다가 시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은 그동안 뭐 본인이 상표 해외까지 나가시고 하느라고 들인 노력이나 시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받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비용 정도 이상은. 그리고 대기업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들이 보기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정도면 촘촘하다. 그러니까 돈 주고 항복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립톡이라는 그 상표 상표권 등록 딸랑 하나 가지고 이렇게 대기업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상표도 꽤 많이 갖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 회사가 더 촘촘하게 망을 구축을 한 게 있어요. 디자인 등록도 꽤 했습니다. 그 상표 그립톡이라는 상표, 호칭이죠. 칭호로 된 상표 말고도 이 형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한 12개 정도 검색이 됐죠. 이 중에 이분이 가진 것 중에 이게 아마 요즘 하고 있는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그립톡이라는 제품에 매칭이 되는 그 제품 디자인인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로 정리를 해보니까 죽은 거 한 4개 있고요. 살아있는 거 한 8개 있는데 그 8개 중에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제일 대표적인 제품 형태 그리고 이런 형태에서 생각보다 다른 변형을 하더라도 이거를 피해가기 어렵게 꽤 촘촘하게 잘 관리를 해놨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니까 상대방이 이제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다들 꼬리를 내린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거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제가 어떤 시점에서 검색했을 때 결과인데요. 이 회사 아이버스터 그 회사잖아요. 여기는 그립톡이라고 딱 썼죠. 또 그립톡 공식물 여기 또 아이버스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립톡이라고 써요. 그리고 나머지들을 보시면 뭐 이렇게 스마트톡이라고 이름 바뀌어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립톡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상표 침해고 네이버 아마 스토어 측에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립톡이라고 안 하고 그립디그톡 썼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립톡 전체로서가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립을 쥐는 건데, 그게 이제 뭐 톡하면 우리 어떤 스마트폰이나 카카오 같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립디그톡해서 그걸 이제 회피하기 위한 어떤 나름의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경쟁자들도 아까 한 1000군데 정도 경고장 받고, 이렇게 요즘 말로 옛날 말이죠, 지지쳤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됐고, 생각보다 이 형태를 따라하는 것조차도 이미 디자인 등록에 많이 잘 해놓으셔갖고 생각보다 여기 지식재산 포트폴리오가 막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에 관광대 이 자리 와서 수업했더니 그 사장님 한 분이 오셔갖고 저는 그런 분 많이 봐요. 내가 좀 해봐서 아는데 뭐 그 해봤자 특허 뭐 소용없고 뭐 대기업들한테 뭐 아무것도 못하고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되게 마음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대기업도 제대로만 갖춰놓으면은 그 정도로 손 들고 제대로 손해배상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진 않다라고 꼭 이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찾아보면 뭐 공보입니다. 공보 보시면 여기 다 그립톡 그걸로도 많이 잘 해놓으셨고, 2016년 6월부터 이렇게 출원하고 시작했더라고요. 그때부터 쭉 해오셨고, 뭐 대리인 저 양성보 변리사님 나름 저도 잘 알고 유능한 분이셔갖고 잡선인데 업계에서 옛날에 이런 말 있었습니다. 무한의 에이스 양성보, 남의 에이스 장진규라고. 네, 그래서 그쪽에 잘 코칭을 하신 것 같고요. 포토그립톡 이런 것도 공부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좀 폭넓게 잘 잡아두신 것 같아요. 코칭을 잘 하셨고, 특허하는 것보다는 상표는 여러 건 한꺼번에 하면 비슷한 거 하면은 할인해갖고 꼭 한 건당 20만 원, 30만 원 그대로 안 받으시고 하실 수 있잖아요. 할 때 이제 한번 같이 하셔서 잘 그렇게 전략 짜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보 여러 개 찾아보면 그립톡으로 된 거 여러 개 있는 거 보셨고요. 상표도 그렇고, 디자인도 충분히 여러 개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가 설사 아까 그 보도에서 그 특허청 상표 사무관이 이거 뭐 일부 요건을 갖고 있고 혹시 우리 호치케스나 또 포크레인처럼 보통 명칭 이미 그립톡이라고 불리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판단이 돼서 저게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죽는다 쳐도 이미 디자인은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좀 다면적으로 보호를 잘한 중소기업에 꽤 괜찮은 승리 케이스다, 아이코닉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인트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뭐 지식재산권 강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건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이론 제일 재미없는 거 빨리 하고 넘어가고, 사업 단계별로 어떤 거 좀 향후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특허 시용신안, 기술적 자산의 창작. 그래서 뭐 고도하면 특허, 안 고도하면 시용신안인데, 여기 가끔 이제 그 교수님들조차도 잘 헷갈리시는 게 특허는 기술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 사상의 창작. 그래서 기술은 되게 어려운데 특허는 생각보다 좀 잘 안 만들어지는 것, 약한 것도 있고, 기술은 되게 단순한데 특허로는 꽤 괜찮아갖고 이거 가지고 대기업들 압박도 하고 돈도 꽤 버는 그런 특허들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 그 이유가 기술 자체가 아니라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공격적으로 아까 그 기업들처럼 그 아이버스터처럼 대기업까지도 쳐갖고 내가 돈 받아낼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갖고만 있어도 상대방들이 이거 있으니까 피해야겠네 하는 어떤 방어 무기, 내지는 상대방이 나한테 쳤을 때 좀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서로 걸리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카운터 클레임 한다고 해서 맞소 해갖고
나중에 합의하는데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좀 있어서 아직 초기 기업이라고 해도 괜찮은 특허 누군가 안 쓰는 거 있는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쯤 이렇게 싸게 불화받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양도 같은 거 잘 받고 있다가 정말 갖고 있다가 나한테 누가 이렇게 제기했는데 나도 카운터로 이렇게 쓰느라고 사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이 있으시면 해보시고 저희도 회사도 제주도에서 테크노파크조차 못한 그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돼 있거든요. 산업부에서 발명진흥회랑 코업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아달라고 요청하시면은 그쪽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누가 만들 수 있냐면 당연히 발명자죠. 기본적으로 회사 조금 커지시면 직원들 생기면은 초기 기업에는 들이 아직 그런 부분들을 신경 못 쓰시는데 입사할 때 그냥 근로계약서 쓰시면서 한 장 따로 어디 인터넷에서 입사하셔도 돼요. 그래갖고 서약서 해갖고 지득한 비밀 같은 것도 있잖아요. 레시피라든가 이런 거 딴 데 가서 하지 않겠다. 형식적으로라도 좀 쓰시고 그 서약서 외에도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반경 얼마 안에 아니면 제주시 안에 제주도 안에서 2년 동안 가게 차리지 않겠다. 이런 거 이제 요청하신 분도 있고 하시면서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은 숨기지 말고 회사에다가 나한테다가 얘기하고 그 다음엔 절차 밟으시면 돼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2달 안에 이거 내가 회사에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내가 가져갈게. 너한테는 5만 원이라도 보상 주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 너 써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 서약하겠다. 비밀 유지하고 같이 받으시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한 조 하나 딱 만드셔갖고 거기다가 좀 관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잘못해갖고 발명자 직원이 혹시 직원이 한 건데도 내가 슬그머니 한 것도 나중에 문제는 될 수 있어서 항상 혹시 사장님 이런 거 아이디어 있는데요 하면은 문서로 써갖고 이렇게 회사한테 나한테 주겠다라고 받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출원하시는 게 나중에 깔끔합니다. 보통 문제는 퇴사하고 나서 전 직장에다 소송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 안 되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투자자 이런 부분은 이제 큰 데들은 이렇게 투자 받으시면서 가끔 요즘은 그런 경향은 없는 것 같은데 투자자 측에서 기술 괜찮은 것 같으면 우리도 출원 껴줘 하시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신경을 막 쓰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둘이 발명하면 당연히 공동이니까 나 혼자 슬그머니 하셨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문제될 수도 있다. 그런 거고요. 지분은 결국은 매매할 수도 있는 거라서 내가 저거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단 1%만 잘 부술려서 사오시면 내가 쓰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 매매하셔도 돼요. 집하고 똑같아서 1% 1000분의 1 이렇게 사오셔도 돼요. 직무 발명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님 여기는 대부분 사장님이시니까 큰 문제가 없긴 할 텐데 직원들 생겼을 때는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종업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종업원 등이에요 법에는. 그래서 꼭 월급 받고 매일매일 출근하는 그런 사람만 종업원 등이 아니라 그 위촉 직계 무슨 자문 고문 이런 사람들도 되게 넓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잘 이제 혹시 기술적인 거 기여할 분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좀 안 되면 카톡으로라도 하겠다 받아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교수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아마 여기서는 초기 창업자분들께는 그런 것보단 박람회 같은 게 좀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거 나왔는데 출원 아직 급하고 빨리 당장 도에서 시에서 어디 해외 박람회 중국 간다고 하니까 카탈로그에 내용 해갖고 준비해서 아이디어 주고 중국 바이어한테 설명하고 동남아 바이어한테 설명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출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떠나서 이게 공개가 됐잖아요. 공개가 되면 중국하고 유럽은 거의 자국 내에서 인정한 학회나 이런 거 아니면 이걸 공개됐으니까 그냥 바로 거절 발견할 수 있다면요. 그렇게 되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좀 비슷해갖고 우리가 영업하느라고 미리 가게에 스마트 스토어 올려놓고 어쩌고 했어도 제가 한 겁니다 하고 1년 안에만 하면은 다 익스큐즈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미국 유럽은 굉장히 중국 유럽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서
유럽이나 중국 쪽에도 물건 파실 생각 있으면 출원 먼저 꼭 하시는 게 좋고, 상표 쪽으로 갔을 때도 특허가 아닌 얘기고요. 이거는 디자인이나 상표도 뭐 해외 나가시기 전에 그 제주도에서도 그런 사례 꽤 있는데, 미리 중국의 그 조선족 김춘삼 씨가 한국 거 상표 한 4,000개씩 갖고 있다가 기업들한테 돈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으니까 해외 수출하실 거면은 중국 쪽은 변리사 수입률이 우리나라처럼 많이 안 비싸요. 그래서 미리 해두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특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갖고 원래 안 계시면 다 넘어가고 상표 디자인 위주로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 내용 하는 거는 이제 특허 명세서 보통 지원을 받으셨든 직접 변리사 선임하셨든 명세서 써왔을 때 어떻게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검수를 내가 리뷰를 하고 어떻게 의견을 드려야 될지 잘 감을 못 잡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을 압박하려면 어떻게 어떤 점을 법원에서 보고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중고거래 플랫폼 좀 특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했고, 근데 그때쯤에 꽤 오래됐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은 현대차도 자기들 인증 중고차 드디어 사업한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현대나 기아차가 직접 하는 게 어려웠고 여론이 안 좋았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경매를 약간 하려고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근데 현대모비스가 글로비스죠. 모비스가 아니라 글로비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물류 회사, 거기서 이제 자기들도 인증을 해갖고 이런 중고차 경매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내 특허 침해인데 억울하다 하고 심판을 하시고 소송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권리범위 확인 심판하시고 거기서 져갖고 특허법원 가서 신결 취소 소송하셨는데 졌습니다. 근데 기사를 딱 보시면 조보현 씨가 글로비스가 6개 중에 5개가 동일 판단 받고도 1개 다르다며 패소. 제가 여기다 빨간불 좀 쳐놓은 이유는 1개 다르면 당연히 특허 침해 아닙니다. 내가 특허 청구항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다 고스란히 다 내 상대방이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그 제품에 반영이 다 돼 있어야 침해지, 그 중에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이거만 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우회를 하거나 주장을 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명세서 초안 받았을 때도 다 보시면서 이거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이거랑 어떻게 결합되는데 그 결합관계 꼭 이렇게 돼야 되나?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보면은 나중에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라든가 법원에서 갔더니 이거 침해 아닌데 다른데요, 이렇게 되는 사태를 막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발명 요지는 보면 중간에 그 검증센터에서 자기들이 중고물품 미리 검증도 해놓고 그 돈도 빨리 이렇게 거래되게 금융 정보 저장해 놨다가 해주겠다, 그게 요지인데 여기 그 빨간 줄 쳐놓은 것처럼 한 청구항 안에 금융 서버 들어있다. 근데 상식적으로 금융 서버 하면은 보통 은행 그쪽 구성 요소 아닐까요? 저기서 어떤 업인의 면허를 받아갖고 자기네 경매 시스템 안에서 은행 거래까지 딱 이루게, 그런 거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은 앞으로는 혁신 서비스가 돼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입장에서는 제가 그러면 저렇게는 그냥 구성 요소를 넣지 말고 금융 서버로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이렇게 결과를 받아오는 그런 정도로 썼을 것 같은데, 저렇게 넣는 거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때 글로비스가 지금 경매하는 어떤 사이트 이런 홈페이지였었고, 여기 보시면 차량 평가도 하고 대금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봐서는 그럴싸하게 꽤 들어가 있긴 한데, 실제 홈페이지 보시면 단계들도 거의 그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청구항 1항이거든요. 딱 보고 저희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은 딱 보고 압니다. 이거는 변리사인지 아니면 그 사무장이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그냥 거절 이유 나오면 심사관하고 싸우는 게 되게, 저도 하기 싫고 되게 골치 아파요. 최대한 고객한테 좋은 조건으로 받아주려면 심사관이 제시한 그 거절 선행문은 다 읽어보고 이거 왜 결합 안 되는지 그런 거 분석하고 막 다 내용 파악해갖고 그 반박 이유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 싫고
그렇고 우리나라 시스템은 근데 등록을 받아야 성사금을 받는 그 체계다 보니까 무조건 등록을 빨리 시켜갖고 거절료 한 방도 안 받고 그냥 빨리 등록만 받아야겠다. 그 일념으로 쓴 명세서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직접적으로 이거 대리했던 그 명세서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특허사무소에서 했는지 나오긴 해요. 근데 가서 거기다 연락해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업계 평판 떨어지게 라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사실 그 변리사님이 일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제주 지역에서도 그 지원사업 받으신 것 중에 뭐 이렇게 사무소 그런 데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담하신 분 말고 이제 다른 분이 일을 해도 관리 안 되는 데 많아서 그런 부분 좀 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특허. 이거 딱 보는 순간 여기 있는 게 어떻게 그대로 상대방 제품에 고스란히 반영이 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무조건 뭐 길다고 나쁘고 무조건 짧다고 좋은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어려운 특허 아닌가. 등록 상사금만 노린 특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명세서를 검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검수할 것이냐. 그래서 뭐 좀 가장 쉽고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고깃집 의자로 한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고깃집 가시면 한 10년, 15년 전부터 우리가 그 전부터 이렇게 옷 입고 나가면 이제 외투랑 머리는 당연한데 어쩔 수 없죠. 네, 뭐 냄새가 많이 배니까 그때는 뭐 페브리즈 뿌리고 했는데 사실 페브리즈가 또 화학약품이라 거부감 가지신 분들도 많고 머리는 어쩔 수 없지만 옷은 외투만이라도 좀 이렇게 연기 안 배면은 냄새 기름 안 배면 괜찮잖아요 나갈 때. 그래서 민폐를 덜 끼치고 하니까 보통 드럼통 예전에요. 드럼통 같은 의자에다가 뚜껑을 딱 따고 거기다 외투를 접어서 비닐 같은 거에다 넣고 그 위에 앉아서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였냐면 소상공인이 마냥 큰 매장을 그 비싼 임대료에 무조건 빌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고깃집은 이렇게 기름이 많이 튀잖아요. 그 숯불에 굽든 어디 굽든 그럼 이제 기름이 많이 튀면은 그 손님들이 밑에 바닥이 미끄러우면 평점이 굉장히 안 좋겠죠. 거기 미끄럽고 이렇다. 청소를 잘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하려고 보면 그 최대한 이제 효율적으로 공간을 쓰려고 빡빡하게 놓은 그 드럼통 의자를 한쪽으로 이쪽으로 밀어갖고 약품 뿌리고 청소를 하고 또 반대편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비효율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청소를 잘해야 평점 테러를 안 당할 테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럼 이거 그냥 뚜껑 일괄해서 다 따버리고 쫙쫙쫙쫙 쌓아갖고 수직으로 한 20개씩 쌓아놓고 다 청소하고 거기 이제 한 자리만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뭐 이사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니면 어디 그 청소뿐이 아니라 어디 공간에다 쌓아놨다가 손님 더 오시면 더 빼기 좋게. 근데 마냥 옆으로 이렇게 늘어놓으면 드럼통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발명을 하신 분들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를 위로 쭉 쌓으면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작게 그 테이퍼링 된다 그러죠. 위에보다는 이렇게 직경이 크고 밑으로 갈수록 작아지게 하고 뚜껑을 다 따면 뚜껑만 쭉 쌓고 이걸 다 겹쳐서 이렇게 놓으면은 한쪽에 그 공간 좁게 차지하고 많이 놔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특허 출원을 처음에 이렇게 하시죠. 좌판과 다리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간이 의자니까 좌판이란 게 아마 위에 놓는 뭐 동그라미든 원판이든 내 엉덩이 까는 게 좌판인 것 같고 그다음에 다리가 있으니까 뭐 의자 다리는 당연히 뭐 이렇게 보통 다리라고 하면은 길쭉한 것 어떤 공 형태일 거고요. 그런 이제 간이 의자인데 좌판하고 다리가 분리 형성이니까 이게 좌판이 떨어지는 거구나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거고 다리에다가 수납통을 일체로 형성했다고 하는 거 봐서는 그 수납통이라는 게 이제 옷을 집어넣는 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하고 다리가 따로따로 이렇게가 아니라 뭐 한 덩이로 몰딩을 했든지 하나로 이렇게 성형을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그 간이 의자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이게 수납통이란 게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좁아진다. 그래야 겹쳐서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명세서 초안이 이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온 걸 보고 저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 청구항 온 거 보고 먼저 청구항이 제일 중요한 건 이미 잘 아실 테니까 그 앞에 어떤 설명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말 뭐 심지어 발명자 아닌 사람한테 가장 선입견 없는 사람한테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림을 저 글만 보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도 선입견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려봤어요. 좌판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것 같고 분리 형성된다고 했으니까 떨어진다고 그림을 좀 그렸고요. 다리가 몇 개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다리가 그냥 이렇게 저는 생각하니까 한 4개 있으면 되겠지 하고 수납통이란 게 이렇게 통하고 일체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 청구항 2항 보니까 이 통이 좀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그 직경이 좁아진다고 했었나요? 직경이 작아지게 그래서 그림 그리면 이 정도 그림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명세서 도면을 앞에 받지만 안 받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발명자고 그 관리사한테 작업한 담당자 아니면 엔지니어한테 명세서 받았을 때 그림 그려봤을 때 그 도면 생각한 게 이게 맞았으면 그러면 저 명세서는 청구항은 완벽하게 내 생각을 그대로 담아낸 거죠. 청구항 자체가 내 생각과 다른 걸 그리진 않은 거죠. 그렇지만 실제는 아마 이런 쪽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리, 겉으로 보이는 12번이 다리고 이게 안쪽이 안 보이는데 안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통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 있고 밖으로만 다리로 이렇게 이거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으면은 이거랑 좀 다르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다리, 그러니까 저거를 가지고 나 그림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이 말 내용 가지고도 이 그림 나오는 게 맞다, 매칭이 된다. 그러면 맞게 그린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실제 그림은 이 정도고 내가 그러면 명세서 받으면 이렇게 그림 그려보고 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기구 분야잖아요. 기구 분야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전자 분야나 식품이나 화학이나 이런 쪽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방법론 알고리즘 같은 게 많으면은 순서도 그려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화살표 이렇게 그림 그려갖고 뭐 보내고 어떤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보시라고 하고요. 식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배합비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 네모 그려갖고 30%, 20%, 10%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거나 대체육 같은 거 좀 요즘에 미국에서 그 특허 가지고 꽤 그 핫하게 소송하는 건이 있는데 그쪽은 대체육급 성분비 이렇게 뭐랑 이렇게 변환되면서 어떻게 간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중 그림 그려보고 판단하면 좀 편하게 검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도면은 약간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는 맞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정말 괜찮은 특허고 문제가 없을까?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따져봐야죠. 왜냐면 특허 명세서 독자는 어차피 나중에 내가 특허를 가지고 당신이 내 걸 침해했으니 돈 내놔라 했을 때 그 돈을 내주실 상대방 회사의 사장님이거나 기술 담당자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갔을 때는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판결을 하실 판사님이니까 정말 완전 제3자, 객관적인 상대자 입장에서 한번 내가 이거를 따라 만들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검수를 해볼게요. 분리 가능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공부 안 하셔도 되도록 제가 미리 다 쳐놨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면 이 좌판을 분리 가능한이 아니라 그냥 붙어있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분리 가능하지 않게 저 좌판 그대로 딱 붙여서 만들면 침해 아니죠. 하지만 좌판을 이렇게 딱 붙어있게 만들어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명의 목적 쭉 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오케이. 아니면 예를 들어 요즘에는 그 등받이처럼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붙여놨더라고요. 분리 가능하지 않게. 그렇게 해도 쌓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러면 이 정도면 오케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여기가 제 문제예요. 수납통이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직경이 감소하며 그래서 그럼 직경을 감소 안 하게 하면 되겠네. 이게 지금 등록 청구항이거든요. 2항 합쳤어요. 1항으로 붙여서 그 심사 과정에서. 그래서 그러면 직경이 감소 안 하게 일자로 하거나 더 늘어나게 하면 어떨 거냐 했을 때 직경이 감소를 안 하면 쌓을 수가 없죠. 못 쌓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오케이.
뭐 다만 이제 굳이 더 피한다고 하면 직경이 오히려 증가하게 해놓고 뒤집어서 싸우면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굳이 그렇게까지 만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그것까지는 오케이라고 제가 발명자 출원 입장에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문제점이 이겁니다. 직경. 직경을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수학하고 원이나 구 따위에서. 그래서 그러면 직경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둥근 거를 전제로 한 거 아니냐. 나는 의자가 수납통이 네모다. 삼각형은 사실 굳이 만들 것 같지는 않고요. 네모 정도 돼야 그래도 좀 면적이 나오니까 네모 형태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쪼그라들게. 그러면은 저는 직경이 아니라 그냥 그 절단면의 크기가 줄어들 뿐인데요 라고 상대방이 좀 항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건덕지를. 그런 면에서는 이게 상대방,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발명 잘 이렇게 반영해서 썼 내가 아니라 그 상대방 입장에서 피해갈 구멍 없나? 이런 쪽으로 관점을 보시는 게 훨씬 그 강한 특허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건 변리사였다고 하면은 직경이 쪼그라든다. 근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 절단면의 면적이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는 이라고 하면 뭐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다 잡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좀 더 강하게 만들려면. 근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발명자랑 그러니까 막 자기의 어떤 이제 희망에 차서 내 발명이 이렇게 좋고 막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자꾸 듣게 되잖아요. 거기에 자꾸 경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직경이고 당연히 직경, 저도 거기에 따라가게 돼요. 근데 뭐제 스스로는 끊임없이 발명자 얘기 들으면서도 그거 맞나라고 이게 최선인가 의심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도 따라가게 되는 면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좋은 특허 뭐 실정용이거나 장신용 하실 거 아니고 진짜 쓰실 거면 상대방 입장에서 역지사지 동서고금을 통해서 정말 무슨 훌륭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판사님 입장에서 아니면 상대방 나한테 이 침해 광고 받았을 때 죄송해요 하고 돈을 쓸 입장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다. 그쪽에서 어떻게 이걸 피해갈지를 일종의 그 해킹 같은 거 할 때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뚫어보라고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침해 주장 받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피해갈지 그걸 뚫어보라고 이렇게 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해놨고요. 좀 핵심적인 얘기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물론 저 같은 유능한 변리사를 운 좋게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만났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누구나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저런 문제도 만약에 변리사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주고 하면은 안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정비 맡긴 한데 여기 뭐 괜찮나 아니면 뭐 따님이 있으신 분들은 쌍꺼풀 없으면 쌍꺼풀 수술 뭐 어디서 병원 잘한다는 뭐 이런 거 뭐 소문도 들어보고 카페도 가입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시잖아요. 한 번 하는 거 저한테는 아니면 다른 변리사들한테는 그 특허 출원 여러 번 하시는 게 그냥 매일같이 하고 일상적인 거지만 내 입장에서는 평생에 한두 번 하는 건데 되게 유능한 사람 찾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특허 출원을 대리하는 대리인 입장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있었던 적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요즘은 이거 비율이 좀 낮아졌긴 할 겁니다. 변리사라고 하는데 면허 없고 자격증만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개업 안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붙었든 아니면 어떻게 해서 뭐 특허청 오래 다니시다가 자동으로 받았든 하지만 개업은 안 했기 때문에 면허는 없는 무면허, 저는 무면허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변리사는 변리사 맞으니까 변리사 면허가세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격증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영업을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특허청에 자기 이름으로 대리인 코드만 안 집어넣으면 아니면 법원에 가서 자기 대리인 이름만 쓰면 되고 영업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꽤 많고 그래서 대한변리사에 가시면 변리사 정보공개라는 배너 있어요. 거기 가서 딱 클릭하면 이제 협업창 하나 뜨는데 거기서 이름 쳐보시면 뭐 그분이 휴업 중인지 뭐 아니면 개업 중인지 다 나옵니다. 소속이랑. 그래서
아마 제 이름 쳐보셔도 어디라고 나올 거예요. 거기 한번 쳐봤는데 그냥 뭐 정상적이구나 아니구나 그런 거 좀 체크하실 수 있고요. 거기서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딱 갔는데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병원을 가도 그렇고 이 선생님이 어느 과고 무슨 학교 나왔고 무슨 수술 많이 했고 경력이 이렇고 이런 거를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느 쪽에 정통하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사무장 하는 사무소들을 보면은 그 전문가 우리가 누가 있다 이런 얘기가 홈페이지에 없어요. 저 구석에 법을 피하기 위해서 위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 명의를 빌려주신 누군지 모를 변리사님 이름만 하나 딱 나와 있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쌉니다, 빠릅니다, 등록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절차 빨리 하겠습니다. 이런 여기다 시스템에다 신청하세요만 나와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감기 감기 치료할 거면 그냥 병원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는데 수술할 건데 우리 병원 싸고 의사는 누군지는 못 알려주겠지만 이런데 갈 수는 없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선생님 평판도 좋고 아니면 서울대학교 의대 나왔는데 막 이런 거 보고 이 수술 몇 번 하셨는데 잘하는 분이고 그런 거 심지어 특진비까지 내가면서 교수님한테 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특허나 상표는 싸다고 하면은 거기 인포 땡땡이나 이런 데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정상적으로 홈페이지 안 돼 있고 그런 데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럴싸하게 전문가 집단의 우수성 같은 거 내는 데가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조금 회사 커지면 나랑 이제 비슷한 업종에서 좀 큰 회사들 잘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쪽 회사들이 어디랑 많이 거래했는지 보시면은 여기가 이쪽 거 좀 많이 하는 변리사 있나 보다, 팀이 있나 보다 이런 정도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도 맞는 건 아닌 게 예를 들어 거기다 처음에 거래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커지잖아요. 그럼 경쟁자가 서로 됐을 때 같은 회사에서 양쪽 경쟁하고 있으니까 좀 우리 기술이 저쪽으로 무의식 중에 넘어가지 않을까 상담하다 그런 좀 우려도 들 수 있고 실제로 사실 그 정도 되면은 그 변리사 대리인 입장에서 저희도 여기 더 이상 못한다고 아니면 처음부터 오래 왔을 때 우리가 어디 삼성 어디 하고 있어갖고 당신네들 거 좀 죄송하다고 딴 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윤리의식 없으신 분들도 많아갖고 그냥 있는 대로 돈 되면 다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정말 모르겠으면 이쪽 분야 많이 하신 분 찾아갖고 가시면 되겠다. 키프레스 이런 데서 그 대표 기업 하나 딱 보시고 이쪽 기술 많이 했고 잘했네 하면 거기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은데 본인 영업만 술만 많이 드시고 막 이름 많이 따갖고 내부 관리 안 돼갖고 거절료 나왔는데 의견서 낼 때 다 돼가는데 그제서야 대응하실래요 말래요 막 통지도 한참 안 해주고 있다가 이렇게 관리 안 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문제도 많고 직접 그 상담하신 분이 바빠서 내지는 여러 가지 다른 파트너나 아니면 다른 직원이 더 잘할 것 같아서 그쪽에다가 이제 일을 시키겠다고 하면은 누가 담당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분하고 연락이 되면은 정상적인데 중요한 무소식이고 하면 이거는 딱 봐도 그냥 대충 외주 들렸구나 20만 원에 있어요. 유명한 사무소들. 그래서 한 진짜 싸게 온라인으로 왕창 한 몇천 건 수임해놓고 그 업계에서 악명 높은 그래서 외주 풀에다가 20만 원의 명세서 딱 외주 줘갖고 거기 직원들은 하루 종일 신권 명세서는 안 쓰고 전부 거절료 나오면 그거 처리만 대충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담당자 누군지 확실히 하시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일 물어보면 알잖아요. 직접 했다 그러면 잠깐만요 하고 저도 찾아보면 그때 이거는 이랬고 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나랑 그 담당자랑 커뮤니케이션 되는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때 무슨 일 발생하면은 저희 잘못할 수도 있죠.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 잘못이니까 저희 비용으로 그냥 의뢰서 보정서 내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잘 되는가 커뮤니케이션 그런 부분 신경 쓰시면 좀 유능한 하고
성실한 대리인 찾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대표들 저 포함해서 다 명세서도 쓰고 저는 해외 대리니까 제가 의견서도 다 쓰고 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이렇게 어디 가서 술 드시고 영업만 하는 사람 아니고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네, 좀 힘들고요. 이게 이제 대한변리사회 요즘 조금 바뀌어서 메뉴가 늘긴 했을 텐데 홈페이지 가시면 이런 거 있고 여기쯤에 변리사 정보 본 게 있어요.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으면 클릭해서 이름 쳐보시면 잘 나옵니다. 심지어 변리사라고 했는데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면허 없는 거예요. 여기 치면 제 이름 치면 뭐 옛날 사진 나올 거예요. 디자인은 이제 예전에는 강조 많이 안 드렸는데 디자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그립톡 사건도 그렇고 이게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특허는 눈에 보이는 기구 쪽 기술은 괜찮아요. 근데 컴퓨터나 이런 쪽 분야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이게 정말 백엔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성공하기가 되게 어렵고 뭐 아니면 상대방 쪽에서 누군가 자백을 죄송해요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 역코딩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특히 뭐 서로 미국처럼 그래 내부 문서 다 내놔라 까보자 하고 법원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데 디자인은 그냥 딱 보면 이거 사진 찍고 뭐 캡처하면 이거 똑같네? 아니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님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허처럼 막 용어가 보고 뭐 직경이 보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비슷하네 아니네 금방 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비슷하네 미안해 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옛날보다 좀 늘었습니다. 뭐 여기서는 지금 뭐 물품 폰트도 이제 되죠. 어떤 형상 모양 색채 또는 뭐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적으로 미감 느낄 수 있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미감 이런 건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물품이다. 그래서 내 거가 어떤 제품이 물품 형태로 나올 수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 디자인 등록 비용도 싸고 그 옛날보다 보호 기간도 되게 늘었어요. 특허나 뭐 별반 다를 수 있지 않게. 그래서 좀 어떤 저희 고객 중에는 그래서 특허로 안 하시고 그냥 디자인으로 2건 3건 하신 분도 있었어요. 어떤 그 등록 받으셨으니까 이제 말씀드려도 되는데 모기장 샤시 창틀 프레임 모기장 프레임 형태 새로 만드셔갖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디자인 침해했는데 이런 거는 시장에서 하지 말라고 하기 되게 좋잖아요. 비용도 싸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상표는 뭐 아시다시피 상품이나 자기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표정하고 이제 구분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식별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많은 경우에 식별력에서 걸리기도 하고 그 앞에 다른 사람 거 상표랑 비슷하다 아니다 이걸로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정의 규정이니까 좀 재미없지만 이 정도 있다 라고 말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네. 될까요? 그 상표권이나 특허 같은 거는 이제 특허청 키프리스나 이렇게 등록하는데 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저작권 등록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요.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서 특허랑 거의 비슷하게 네. 특허청에다 똑같이 디자인 물품 뭐다라고 설명서 쓰고 네. 육면도 있잖아요. 사시도 정면도 측면도 뭐 배면도 정면도 해갖고 CAD 그려갖고 요즘은 사진도 가능하고요. 그럼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뭐 소프트웨어 보통 저작권 등록은 많이 하는데 네.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무슨 지적 재산에 관련해서 등록하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 건가요?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그 어떤 알고리즘 형태 같은 거는 특허로 하시고 뭐 소스 코드 자체는 저작권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보통 많이 이해하시죠. 특허 상표, 특허 적용 시간하고 그런 거고 디자인 이런 거고 그다음에 상표랑 상호랑 조금 실무상으로 실제로 이렇게 경고장 받거나 하실 때 혼동 같이 쓰이고 있고 혼동되는 개념들이 좀 있으셔갖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혀 다른 거예요. 법도 달라요. 그래서 이건 상표권 침해인데 뭐 상호로는 전혀 상관없이 써도 될 수도 있고 그냥 이거 내 상호니까 상표 침해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상표권만 보고 상표권 침해도 아니다 이건 보는 거고 상호는 상호대로 너 내 상호랑 같은 행정구역에서 왜 쓰고 있어 쓰지 마 완전 별개로 작용해요. 법도 다르고. 근데 그래서 상법이고 이제 상표법 이게 다르기도 하고 관청도 다르죠. 네. 관할도 다르고 그다음에 실제 상호는 그 법인 등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상호 등기 개인 사업자도 하실 수 있긴 하지만 아니면 이게 여기서는 엄밀하게는 상호는 그냥 내가 이거 쓰면 되거든요. 쓰면 되는데 보통은 그 사업자 등록하실 때 세무서 직원이 따다닥 검색해보고 그거는 문자 똑같나 안 똑같나만 봐요. 정확하게 똑같이 아는 것만 있으면은 그거 해주는데 거기 나오는 상호가 꼭 반드시 나의 상호는 아니에요. 사용주기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은 그거랑 일치하시니까 그 정도로 문자 갔나 안 갔나만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상표는 그렇진 않죠. 이거 도형이랑 결합되실 수도 있고 뭐 비슷하냐 아니냐 관념이 같네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선셋하고 일몰 서로 선셋이고 일몰인데 이게 왜 비슷해요? 했을 때 관념이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고 심사도 엄격하고 뭐 심지어 돈도 유지하는데 돈도 들고 변리사 수임료도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럼 도대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일 쉬운 예가 이겁니다. 삼성전자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주식회사라는 상호 표장을 상표로 쓴 적이 없습니다. 갤럭시 쓰고 애니콜 쓰고 비스포크 쓰고 그렇게 쓰지 삼성전자라는 상표를 쓴 적은 없어요. 그건 삼성전자 주식회사 상호인 거죠. 아니면 이제 요즘 친구들한테는 이런 얘기 말고 다른 얘기 말씀드리죠. 우리는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상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토스라는 상표를 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카카오처럼 자기 상호 자체가 물론 엄밀하게 주식회사 카카오지만 그게 어느 정도 자기들 상표의 대부분의 모티브가 되어 있는 케이스도 있긴 하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꼭 맞춰서 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별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상호 뭐고 상표 뭐고 충분히 구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 제일 지루한 거 앞 시간 거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보통 저희 업력기도 하고 특허청 관할이기도 해서 산업재산권 득실 비상 이쪽 많이 하고 있고요. 진짜 애로적인 부분이 기술이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기술적 사상이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내 기술은 이건데 그 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쪽 특허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다른 상품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좋은 특허 만들어내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그래서 기술이 좋아도 특허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기술 단순한데 특허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고 디자인은 좀 이제 물품 그 저작권하고 좀 다른 게 특허청 관할하는 디자인 보호법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물품 이용해야 돼갖고 요즘은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많다 보니까 그 화상 디자인도 좀 인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물건이 딱 특정이 돼야 돼서 현실적으로는 디자인 보호법에서 등록받는 디자인은 하나 물건 가지고 막 수만 개씩 쭉 공업적으로 찍어내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이제 내 거 디자인 똑같은 거 만들었다. 근데 업으로 만들어 팔았는데 하나다. 그걸 해갖고 얼마 벌었어요 했는데 100만 원 벌었어요. 그 100만 원 벌었다고 소송하려고 하려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300만 원, 500만 원 착수비 들어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나는 저놈이 내 거랑 똑같은 걸 만드는 거를 절대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뭐 수임료가 막 1000만 원까지 성사금이 까지 포함해서 들어도 무조건 저거를 잡아야겠다 그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하나의 디자인 갖고 쭉 여러 개 공업적으로 많이 만드는 경우에 휴대성이 있다라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작권 등록하셔도 되죠.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히 그쪽으로 가셔도 되고 프로그램은 저작권입니다. 이쪽에서 하고 있고요. 신지식재산권은 대부분 그렇게 안 보셔도 되는데 영업비밀 쪽은 내 레시피가 좀 중요하다든가 이 직원이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밀을 좀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수도 있어서 그럼 영업비밀 함부로 침해하지 마라, 빼가지 마라라고 했을 때 이거 무조건 비밀이라고 PPT에 그냥 모든 PPT에 다 비밀, 컨피덴셜 써놓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의미 없고요. 미국식 어떤 그 관습이 넘어온 건데 그 요건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야 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초기 기업들한테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영업비밀 거니까 함부로 베끼지 마라. 아니면 특히 직원 관리할 때. 근래 그나마 이제 최근 한 2년 됐죠. 그 노영동에서 저도 오늘 평화로 갈아타고 왔는데 노영동 쪽에서 올라올 때 소방서
그 가기 사거리 있잖아요. 한라대 사거리 그 가기 전에 그 밑에 쪽에 보면은 그 드림 주얼리라는 가게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드림 타워가 이제 제주도에서는 요즘 드림자 들어가는 상호가 엄청 많은데 드림 타워다 보니까 드림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졌고 드림 타워 안에서 보석 가게 하니까 드림 주얼리 쓴 거 가지고 이제 이쪽 이분이 뭐라고 한 거죠. 상호 뭐 같은 거 쓰니까 상호 침해 아니냐. 근데 뭐 여기 보면 기사도 좀 자문을 안 받으셨는지 뭐 상호 금지 사용 금지인지 상표 사용 금지인지 막 상표 상호 엄청 헷갈려서 썼어요. 저도 이 기사 진위를 파악하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이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했는데 상표 출원도 나중에 하시고 이제서야 아니면 이제 상호 금지 사용 금지 처분도 드림타워 운영사 상대로 롯데관광개발한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이 기사에 보면은 그 롯데관광개발에서 변호사 자문 받고 이런 멘트 뱉었다는 게 더 느껴졌어요. 혼동을 주거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인용되려면 그런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딱 언론 나갈 거 대비하고 이렇게 쓰셔서 니들이 알아서 뭐 입증해라 이런 취지죠. 근데 이걸 보면서 물론 뭐 제 잘못은 없죠. 근데 십몇 년씩이나 오랫동안 쓰시면서 그 옛날에 뭐 상표 출원 하나 정도 해놓으셨으면 될 텐데 그게 왜 별로 귀찮지도 않잖아요. 본인이 직접 하실 거 아니면 직접 하셔도 되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제일 그 밑에 쪽 동네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사거리에서 평화로 위쪽 중문 쪽 바라보고 우회전해서 조금 가면은 유명한 돈사돈 있죠. 옛날에 그 TV 쇼 중에 이렇게 김종민 씨 나오고 했던 뭐 그런 버라이어티 이렇게 밖에서 1박 2일 그런 것들 때문에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돈사돈 같은 경우에 지금 검색하시면 이렇게 소멸한 거 하나 있고 현재 등록된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소멸한 거가 그 나중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출원했다가 등록받았다가 싸워갖고 무효된 거고 취소된 거고 뒤에 거가 이제 나중에 뭐 돈사돈 원래 하시던 분이 출원하셔갖고 등록받는 겁니다. 이 사태를 보면은 처음에 위에 거 그 이재경 씨 이분 경북 경주 사시는 분이 등록을 2009년 3월 24일에 출원을 하셔갖고 등록을 받았던 거고요. 히스토리 보시다시피 이거 이제 원래 돈사돈 하시는 분이 이거 무슨 소리 해갖고 무효 심판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거기서 바로 그냥 손을 안 들고요. 계속 싸웠어요. 심판 지니까 특허법원도 가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그 돈사돈 사장님이 2013년에 심판 4월에 하셔갖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나와서 끝난 게 2014년 10월 6일이니까 한 1년 반 동안 심판하시고 그 특허법원에 소송하시고 상고하시고 돈 많이 들었겠죠. 한 신급할 때마다 몇천 쓰셨겠죠. 그래서 그거 이렇게 방송까지 출연하실 건데 그 상표 출연을 하나 안 해놓으셨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 판결문 보시면 재밌어요. 등록 결정 시점에서 볼 때 이렇게 유명한 거였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데 뭐 방송도 만 1박 2일 듣고 했었는데 피청구인 이땡땡 이재경 씨가 영업점으로 2008년에 찾아와서 운영하고 싶다라고 사정한 바 있고 그리고 안 해주셨겠죠. 안 해주시니까 자기가 그냥 대구에 돌아가고 돈사돈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열고 자기가 먼저 등록 안 된 거 알고 딱 상표를 2009년 3월 24일에 출원을 합니다. 그래갖고 등록을 받았죠. 그런데 상표법 보시면 상대방이 등록이 안 돼 있어도 뭐 아니면 출원이 안 돼 있어도 그 정말 유명한 거 그런 거는 아예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제가 핸드백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 디올, 뭐 루이비통 이런 데서 출원 안 해놨어도 그런 거는 너무 유명한 저명한 상표라서 그런 건 등록 안 해주거든요. 아니면 그렇게 완전 저명한 거 아니라 뭐 이 정도면 꽤나 지역에서 유명하다. 뭐 주지 상표라 그래요. 주지 수준이만 돼도 거절을 하긴 하는데 뭐 돈사돈이 이렇게 그 방송이 되고 했어도 주지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심판관이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 그냥 이제 등록됐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항의를 하였으나 이제 복사하고 나중에 막 체인점 30개만 자기한테 주면은 상표권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었다. 참 재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나시니까 그냥 체인점 30개 내주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싸워서 이제 오랫동안 2년 동안 싸우신 건데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 수덕들 붓길이니까 여기 그쪽 동네 맞고요. 그 노영경 어디 언제 맞고 그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돈사전에다가 또 얼굴까지 붙여서 이렇게 등록을 받으셨더라고요. 왜 굳이 그러셨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이렇게 가이드 하셔서 그렇게 했겠죠. 이분이 출원 먼저 거 돼 있잖아요. 그냥 하면 출원하면 당연히 거절되잖아요. 돈사돈이 그 이재경 씨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보류해달라. 심판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1년 반 동안 싸우신 거죠. 그래서 사실 저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으면 굳이 간판을 내리시거나 하진 않고 그냥 충분히 마음 놓고 하실 수 있도록 솔루션 제안을 해드렸을 텐데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불안하시고 하니까 그냥 굳이 간판도 바꾸시고 이미 들어간 디자인한 비용, 식기나 이런 데 냅킨에서 생긴 이런 것들도 폐기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셨어도 될 텐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그래서 개업 초기, 초기 단계에서도 미리 좀 신경 쓰시면 좋을 부분들인 것 같고요. 변리사님, 상표권도 등록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뭐 나오는 거 3주 만에 뭐 이렇게 나오니 뭐 이렇게 약간 나왔어요. 다녀간 거가 그랬고요. 네. 나중에 등록된 다음에 그러니까 준비하고 나서 실제 등록까지 그렇게 3주 만에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예. 그냥 우선 심사를 했다고 해도. 뭐한 1년씩 상표권도 한 1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조사? 그냥 두면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근데 이제 저기서는 제가 보기엔 하시기 전에 앞으로 이런 거 할 거라고 인스타 다 하시고 블로그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공사기간 다녀간 정도가 아니라 그 전부터 미리 대비를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등록을 받고 저렇게 했는지 아니면 아까 보니까 출원 그냥 공고로만 떠 있던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이렇게 줄다가 지금 제가 게을러 갖고 업데이트를 많이 못했는데 다시 이렇게 늘었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저희 고객 중에 거의 1년 8개월 만에 심사관의 첫 결정 받아보고 2년 걸려서 등록 받으신 케이스도 있었어요. 지금은 좀 적체가 해소가 됐는지 장사들 사업을 열심히 하시니까 근데 코로나 때는 다들 어디 못 나가니까 다 특허만 내고 상표만 내셔갖고 특허청에서 막 이제 완전 난리가 났었죠. 하여튼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좀 쓰기 전에 검색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뭐 본인이 키프레스 쳐보시는 것도 요즘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사한 거도 보게 되고 그냥 지정상품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막 검색해 보시고 이거 큰일 났네요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전문성 담보 못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여기 뭐 지식재산센터라든가 여기저기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쓰기 전에. 이거 온라인 대행 요즘에 몇 군데 좀 많이들 하시는데 어디 강의 나가보면 그런 데다 해놓고 이해 안 된다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아니 담당하신 변리사님한테 여쭤보시지 했더니 딱 브로커 사무장 잘 연락 안 되고 그냥 카톡으로만 뭐든지 하고 있고 그런 데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선택의 문제니까 꼭 여기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공식적으로는요. 이제 어느 정도 사업 준비를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밖에 투자도 받아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겠죠. 시제품을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외부로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시제품 단계까지 왔습니다. 시제품 단계에서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도 이스라엘 고객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 자국 시장 자체가 지금은 전쟁으로 힘들긴 하겠지만 군대에 다 가 있으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자국 시장도 좁고 정상적인 때에도 그래서 미국으로 무조건 진출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핀란드랑 이스라엘이랑 다들 기본적으로 미국 진출을 다 깔고 특허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국까지 출원해 주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거 받아서 하긴 하는데 해외 진출 당연히 하는데 킥스타터에 올렸죠. 딱 올리자마자 일주일 만에 알리에 이 완전 상용화된 제품으로 그냥 딱 나온 겁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걸 보고 와 중국 대단하다 심천. 야, 이걸 어떻게 이미지만 보고 일주일 만에 상용 제품으로 딱 찍어갖고 나올 수 있다는 진짜 원더풀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서도 아 이분은 그러면 킥스타터에 올릴 거였으면 뭐 미국 출원은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나 가맹적으로 아니 중국 출원했어야지. 또 도구, 기구 분야니까 중국 식용신한만 등록만 해놓으면 중국 애들도 요즘에 그 알리 하는 사람들 다 찾아봅니다. 그리고 알리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워낙 이제 그동안 가품 같은 거 많이 했으니까 그런 능력도 많이 갖추고 뛰어나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리 식용신한 등록을 해놓고 알리에 쏟아지면 알리에 얘기해갖고 이거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것조차 안 해놨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제품 나온 거 보면은 저기 이제 막 킥스타터에서 모금하고 있는데 15불 와 완전 소비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근데 저분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그렇게 연구해갖고 제대로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뭐 물론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시민들에게는 참 싼 값에 쓸 수 있게 좋은 그 헌신을 해주셨지만 아쉬운 케이스인 것 같고 그래서 시제품 나가기 전에 특히 물건 놔두시는 분들 뭐 철공소 가시든 목업하시든 사장님들 어쩔 수 없이 설계 도면 다 보고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이 옛날에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막 출원해버리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제품 단계. 가끔 그래서 말씀하시죠. 아니 이거 뭐 굳이 특허 이런 거 등록 왜 해야 됩니까? 특히 작가나 이런 분들은 차이점이 있죠. 이거는 네가 창작했네 안 했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허청이라는 정부에서 등록 공고 딱 나왔고 이 사람이 확실하다 그러면 뭐 이거 재판 갔을 때 네가 창작한 거 맞니? 이거 그 사람 맞니 아니니 공문서로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 워낙 명확하고 그다음에 뭐 그 유명하냐 아니냐 이런 거 안 따지고요. 그냥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립톡처럼 그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 아니고 그 제품 아니어도 소기업이어도 그냥 이거 디자인증, 뭐 상표 등록증만 명확하면 비슷한 거면 다 잡아줄게. 이게 좀 강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반면에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 가면 유명하든지 아니면 네가 이게 창작성이 있네 마네 네가 진짜 창작한 거냐 나도 베낀 게 아니라 나도 독자적으로 창작했는데 왜 그래 이런 거가 싸움이 되고 이거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하고 내가 입증해야 될 책임이 되게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경쟁 행위를 아까 그 첫 시간을 할 때 마지막에 살짝 언급드렸는데 그 특허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물품 만드시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분야 아니면 음식 분야든 나름의 비법이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 알고리즘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그 떡볶이 신당동 할머니처럼 며느리도 안 알려주는 그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영업비밀이라든가 이런 거를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상표 등록 안 했다, 뭐 특허 등록 안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이거 요구하고 있어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으면 등록 특허 아니면 보호 안 해주겠다. 그래서 부정경쟁 방지 행위,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이렇게 좀 견제하는 게 되게 어려운 면이 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제주에서도 좀 유명하신 뭘로 만든 비누 하시는 회사 거기 비누인가요? 푸딩인가? 거기 예전에 누가 뺏겼는데 그거 재판까지 갔는데 판사님이 그 정도로 유명하다고 볼 수 없다 해갖고 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기대는 게 되게 쉽지 않다. 차라리 처음부터 디자인 능력이랑 이런 거 해놓으셨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이거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도 국내 널리 인식된 이런 거 어렵고요. 요즘에 그 애플 스토어 같은 거 이제 미국에서 예전에 인정되는 건데 가게의 전반적인 인상 뭐 이런 것들 또 미국에서 이제 그 판례법으로 보호하던 게 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그냥 포장의 전반적인 인상 이미지 우리나라도 그거 입법한다고 해서 입법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적용된 판례가 사건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기대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거의 타인 제작한 뭐 형태 그 100개는 완전 하드카피 아니면 인정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영업비밀 이런 건데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그다음에 비밀로 관리된 걸 요구하고 있어서 뭐 누구나 알 수 있게 어디 뭐 발표했으면 영업비밀 아닌 거고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고객 명단 그런 건 경제적 가치가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이 떡볶이 레시피가로 인해서 다들 맛있다고 찾아오면 경제적 가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뭐 마봉님 할머니처럼 완전히 자기 머릿속에만 놔두시든지 그러면 이걸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을 건데 어쩔 수 없이 문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거 비밀이야 라고 종업원한테 이렇게 너 발설하지 마 한 걸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밀로 관리되는 일이라고 하려면은 최소한 어디서 이렇게 뭐 시관장치라도 해놓고 뭐 비밀 써놓고 뭐 특정 관리자급 뭐 이상이어야 이걸 열 수 있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전자 문서를 많이 쓰시니까 뭐 클라우드 쓰신다고 하면은 뭐 특정 어디는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승인 얻어야 된다든가 뭐 DRM 같은 거 간다든가 그 정도는 해야지 아 이거를 비밀로 관리된 영업 비밀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동업을 하든 종업원한테 어떤 그 비밀 영업 비밀일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공유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서약서도 입사할 때 받으시고 또 관리도 그냥 이렇게 너무 알고 있으라고 가르쳐 주실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하는 뭐 시건 조치를 하든 DRM 관련 이런 거는 좀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이제 시제품도 나오고 투자까지 받으러 갔습니다. 투자 받으러 가면 심사역들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널 뭘 믿고 돈을 내가 투자 꽂아줄 거냐 좀 보자. 데이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이쪽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이제 그 킥고잉 보고 참고만 했다. 이쪽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데이터 보고 쟤네가 그거 가지고 가서 창업한 것 같은데 서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진실은 사실 모르겠어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어쨌든 이런 부분 위험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영업비밀로 걸든 부정경쟁으로 걸든 그냥 딱 내주는 거면 이 공공연이 이제 공공연히 알려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의심도 들 수 있고 뭐 NDA라도 하나 형식적으로 했어야지 좀 뭐라고 그 압박해볼 여지도 있는데 이렇게 기사로 그냥 해서 압박을 할 정도면 그게 아무것도 방법이 없으니까 기사로 그냥 여론몰이로밖에 갈 수 없었구나 라고 속내를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법으로 딱 끝내면 좋은데 상대방이 정말 하다 안 질 것 같으면 그 기사 여기저기 보도자료 뿌려갖고 저는 나쁜 놈이에요 라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수단. 이렇게까지 안 가게 좀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시제품 만들고 어쩌고 해갖고 투자까지 갔는데 중요한 거 아는 사람이죠. 해외 나가면 그 동포를 조심하라 그랬고 사업을 할 때는 아는 사람. 왜냐면 아는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거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런 거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럴 가능성도 높고 형님 동생 하면서 좀 해갖고 갈 가능성이 높아서 아는 사람 마누라도 조심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당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발표해 놓으시면은 좀 이렇게 특허나 디자인 같은 거 가지고 해외 진출하실 분들은 나중에 그쪽 나라에서 출원 안 하고 발표했을 때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리 좀 항상 먼저 출원 먼저 하시고 비밀은 잘 관리하십사 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퀴즈인데 요즘에는 이분이 좀 합동광장에 안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몇 가지 붙어 있죠. 문제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보이는 표장들 좀 있죠. 뭐가 문제일까요? 네, 상표권 침해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상표 등본은 아니지만 뭔가 부정경쟁 행위, 누군가의 명성에 편승하거나 신뢰를 오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자, 하나씩 따져볼게요. 이거는 담배 소매인 협회 KTRA가 쓰고 있는 그 업무 표장인 담배 안에 글씨 자체만 불량으로 바꾼 겁니다. 그럼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 상표권 침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표 등록을 안 했어요. 특허청에. 상표권 침해가 아니에요. 등록을 안 했잖아요. 권리가 없잖아요. 다만 명예훼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정경쟁 방지에서 그것이 신뢰를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든가 그런 걸로는 조금 어떻게 비벼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상표권 침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이거는 예전에 롯데 지주회사에서 갖고 있다가
지금은 롯데 제과로 넘어가 있는 되게 한 70년 이상 옛날 원부 보면 전자화도 돼 있지 않아서 종이에다 이렇게 스캔한 것 같은 그런 거 나오는 되게 오래된 상표예요. 근데 거기에 롯데만 불량으로 바꾼 거죠. 상표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닙니까요? 아니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잘 보셨어요. 왜냐면 이게 상표권 침해냐 아니냐 볼 때는 이게 표장이 두 개가 비슷하냐 같거나 그걸 하나 보고요. 근데 같지 않아도 비슷하면은 일단 조건은 맞아요. 그러니까 불량이고 롯데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제가 보기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상표권 침해할 때 하나 더 보는 게 있죠. 그 등록받을 때 어떤 지정 상품, 어떤 서비스업에 받았나. 그래서 여기서 아마 뭐 과자들, 과자류 각종 초코볼 뭐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파시는 게 뭐죠? 닭껍질 튀김이잖아요. 그럼 치킨이나 이런 거가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유사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비유사니까 상표권 침해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좀 이렇게 운동 행위 줄 수도 있고 그냥 좀 이렇게 명성 이런 거 식별력 약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부정 경쟁 행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거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상표를 떠나서 롯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명확하죠. 이거는 뭐 무조건 상표도 비슷하고 똑같거나 지정 상품도 아마 뭐 닭 관련된 거 다 해놨을 거예요. 닭 껍질은 없어도 껍질은 안 해놨어요. 그런데 어쨌든 치킨 관련해서는 다 돼 있으니 닭 껍질을 하고 튀김하고 프라이드 치킨은 제가 보기엔 유사한 상품이 되니까 오케이 하고 침해. 그래서 상표권도 침해고 부정 경쟁 행위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원래 퀴즈로 내갖고 상품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일이 요즘 바빠갖고 그래서 상품을 안 갖고 와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배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니다 보니까 그중 사이에 돈을 버셨는지 체인점 하시려고 하는지 이런 거 봤어요. 차에 랩핑 하셔갖고 이제 다니시더라고요. 향후 상표권 이분도 등록하실지 저는 기대는 좀 됩니다. 좀 유명했던 사건이 2017년 오닥치기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되게 여러 군데서 경고장 많이 받으시고 시청 앞에 거기 있는 메뉴판도 바꾸셨어요. 오다드럼으로 그냥 얽히기도 싫다, 꼴도 보기 싫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 업자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여기저기에 지점도 생겼어요. 오닥치기로 가다가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1,000만 원 요구했죠. 근데 뭐 난 여기 우리는 훨씬 전부터 써왔는데 이거 입증하면 나 먼저 썼으니까 상관없어라고 그냥 뺐대요.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시기가 묘한 게 2010년, 11년 이때가 우리가 그 전까지는 스마트폰 아셨어요? 스마트폰이 막 들어오던 시기예요. 그래갖고 지금처럼 막 찾으려니까 이게 생각보다 뭐 신문 이런 거 보도나 맨날 사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이제 먼저 썼다라는 증거를 그러면 명확한 증거가 서증으로 없으니까 누구 불러갖고 그때부터 썼는데 이런 식으로 증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심사관 입장에서도 사실 뭐 잘못은 아니죠. 전국적으로 유명하거나 뭐 주진한지 그것도 사실 제주도에서도 이거 하면 누구 거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진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심사관 등록 중도 잘못은 아니에요. 2010년 3월 10일 출원하실 거거든요. 아이폰도 심지어 나오기 전에 심사관이 심지어 네이버 검색해봐도 오닥치기 뭐 뜨지도 않았을 것 같고 제주도민들 일부만 좀 거기 뭐 서귀포 울레시장 건너편에 그 누구의 누나가 예뻤다는데 지금은 나이 드셨다고 그 집 거라고 일부만 알고 계셨던 거지. 그래서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오닥치기 갖고 떡볶이 전문 식당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그걸 보고 모티브 얻어서 하셨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받으셨던 거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이거는 워낙 많이 보도돼서 잘 아시더라고요. 법죽 사건. 결국은 아무도 못 받는 걸로 끝났죠. 원조도 못 받고. 근데 그 전부터 원래 있었던 거다.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내가 이제 먼저 이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법죽을 만약에 다른 분이 나중에 어떤 뉴스에 문제가 된 분이 출원을 했잖아요. 등록이 설사 됐어요. 그러면 원래부터 덮죽을 오랫동안 장사해서 백종원 씨
프로그램에 나온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는 원래부터 써왔으니까 선사용권이라고 해요. 먼저 썼기 때문에 발생한 사용권 있으니까 나는 써도 돼 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자, 이면을 생각해 볼게요. 백종원 씨 촬영하려면 본인이 한 일주일 이상 매출을 포기하고 TV 촬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죠? 나중에 백종원 씨가 이거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실 원대한 꿈을 갖고 라는, 그래서 그 촬영 협조한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딴 사람이 이거 만약에 혹시 등록이 되면 그 덥죽으로는 프랜차이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진짜 일주일 동안 엄청 그 매출 다 포기하고 협조해갖고 촬영했는데 이걸 가지고 백종원 씨가 저기 어디죠? 그 연돈처럼 뭐 해주지도 못하겠네. 그 꿈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대가 아니라 내 자식이나 뭐 손자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좀 프랜차이즈까지 가서 그런 물려줄 꿈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럼 얼마 하지도 않는데 상표권 하나 정도는 미리 출원해 두시는 게 낫지 않나. 이거 10년에 한 번만 갱신하시면 되거든요. 특허처럼 뭐 매년 뭐 돈 내라고 하지도 않으니까 10년에 한 번 정상적인 변리사에서 있으면 연락해갖고 갱신하실 때 됐어요 하고 하면 20만 180원인데 그거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좀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쓰실 때부터 미리 덥죽을 이분이 출원을 해보시고 거절됐을 수도 있죠. 이 덥죽 갖고는 상표 등록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다른 상표라도 해갖고 좀 자기 거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좀 미리부터 좀 하시는 게 나았을 것 같다.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만약에 저쪽에서 거절이 안 되고 등록이 됐고 나는 그냥 내 건 쓸 수 있어. 먼저 써왔으니까 해도 거기 선사용권이란 게 딱 내 현상까지예요. 2호점 내겠다. 그거는 그때부터 딴 사람 거 상표 프랜차이즈 하겠다. 그건 침해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능이 아닙니다. 좀 여건 되실 때는 뭐 소상공인분들은 좀 하나씩이라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 덕축 사건이든 그 모닥치기든 증거 잡기가 되게 애매했죠. 증거 제시하기가 원래부터 썼던 거다.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거 이런 부분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라서 혹시 이제 사업적으로 중간에 어떤 계기가 있으시면 뭐 언론 보도 이런 거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어떤 증거 같은 거 아니면 그런 거 축적하시는데도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괜찮다고 보고 그 먼저 썼다 이런 거 입증하시기 좋으려면은 뭐 간판 개업하기 전에 주문한 거 같은 거 견적서랑 다 있잖아요. 서류. 그런 거 버리지 마시고 잘 모아두시면 문서 관리 잘 하시면은 누가 이제 경고장 나올 때 나 원래 썼던 겁니다 하고 회신하시기 좋으니까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정부 산하기관, 특허청 산하기관에서도 나왔었는데 여기 실적 못 올렸습니다. 얼씨구나 하고 껄수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상표 공고에 나와 있는 그분 제주도 좁아서 누군지 아니까 주변에서 지역 여론이란 게 혹시 못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해갖고 내가 원래 그러려던 건 아니고 하는 식으로 끝이 났지만 어쨌든 다들 좀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부정경제망지나 이게 인정된 사례인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해운대 암소갈비라는 사건이었는데 되게 예외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예외적이라기보단 여기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나마 인정된 사례 같은데 이쪽에서 주장한 것 중에 다 인정되진 않았어요. 지금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 뭐 주지성 1심에서는 그렇게 해운대 암소갈비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반면에 2심 가서는 아니다, 상당히 유명하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미등록 상표 지금 하지 말아라고 하셨는데 사실 해운대 암소갈비 자체가 상표 등록 자체는 어려워요. 해운대 뭐 현저한 진적 지명이고 명칭이고 그다음에 암소, 갈비 그냥 파는 물건 그냥 그대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는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오래 해오셔갖고 55년 이상 이렇게 유명해졌고 뭐 SNS,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정보들도 많고 뭐 양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양과 질이 모두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공신력 있는 어떤 보도도 많이 나갔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등록 상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부정 경쟁 행위로 인정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 여건이 되실 때는 그렇게 조금씩 신뢰나 인지도 쌓기 위한 어떤 언론 보도 같은 거 쌓아 나가시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방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법원에서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증거 잘 하시려면 뭐 거래서도 미리 챙겨두시면은 나중에 상대방한테 침해하지 마시고 했을 때 내가 원래 쓰던 겁니다. 그런 거 여러 가지 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뭐 언플이라고 약간 속어를 썼지만 여기저기 보도 같은 거 나가시면 그런 것도 잘 활용하고 잘 스크랩해 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내가 만들어서 팔 때뿐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파는 물건에 뭐 껴주기 위해서 남의 것을 사와야 될 때도 있잖아요. 남의 거 사와 갖고 같이 줬는데 그거가 어떤 뭐 특허 침해, 디자인 침해, 상표 침해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디자인권 침해로 이제 이 단계까지 왔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던 사건인데 저는 못 봤지만 이 드라마에서 이 여배우가 쓴 머리띠가 이제 좀 특이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 닥터가르트라고 올리브영 가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회사 이름 같진 않은데 근데 이쪽에서 닥터가르트 쪽에서 그 이거 오른쪽 거 노란 거를 판촉물로 구매를 해갖고 자기네 화장품 사는 분들한테 판촉물로 같이 좀 나눠주신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거를 만든 그 분이 아마 클리노프 스튜디오 사장님이 디자인권자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 거 디자인 침해다라고 해갖고 이제 분쟁이 있었죠. 근데 닥터 자르트 쪽도 입장도 좀 억울할 만한 게 뒤에 보면은요, 이쪽도 등록된 거였어요. 이 제품을 납품한 회사가 디자인 등록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납품하는 사람 입장이고 내가 뭐 변리사도 아니고 IP 지식재산 전문가도 아닌데 디자인 등록돼 있으니까 믿을만하네 하고 그래 이거 사서 납품해야겠다라고 한 거니까 고의는 없었죠. 과실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나중에 까보니까 이거 두 개가 비슷한데 심사관은 달랐어요. 근데 이게 먼저 출원되고 이게 나중에 출원됐는데 이걸 등록을 시켜준 거죠. 이 심사관이 이걸 못 봤는지 아니면 보고도 그냥 좀 차이는 있으니까 완전 똑같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그래서 이쪽에서 이거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해갖고 결국 이겨서 저는 죽긴 했습니다. 어쨌든 구매해서 납품 받는 입장에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게 무조건 등록됐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알려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업이 좀 커졌습니다. 이제 잘 커지면은 뭐 해외 진출도 하실 수도 있고 음식점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프랜차이즈 하실 수도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하시는데 잘 아시죠? 이 회사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라고 여쭤봤을 때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정말입니다. 지금 이 상표를 쓰고 있지 않아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연식이 다 있으시니까 이게 기억이 있는 거예요. 자, 부산에서 이제 고봉민 씨 부인이죠. 이거 이름 따서 만든 프랜차이즈 고봉김밥. 이분이 한석균 씨랑 이제 남편으로 알고 있는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썼죠. 여기에 보면은 고봉 한자도 쓰여 있고 그랬는데 노원구 어디 사시는 저분이 요 상표를 갖고 있었어요. 고봉입니다. 이걸 쓰다 보니까 이 상표 심지어 이분이 이제 김땡땡 씨가 부산 사는 이동민한테 이땡땡한테 양도하고 이땡땡이 또 한 지분 일부 강땡땡하고 해갖고 이제 공동 상표권자가 됐습니다. 이런 게 살아 있었죠. 한편에는 이분이 이렇게 이거 가진 분이 원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거는 썰인데 진실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상표의 존재가 있어서 이분들이 안 되겠다 해갖고 지금 이제 검색해 보면은 새로 바뀐 게 이겁니다. 요즘에 이걸로 보이실 거예요. 노란색 고봉민 김밥 있는 거. 고봉김밥 지금 없어요. 다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인테리어, 간판, 포장.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이렇게 검색해 보면 12개 이상 신경도 쓰시고 많이 2011년부터는 좀
신경을 쓰시는 IP 경영을 하시게 됐죠. 하지만 이거 이미 프랜차이즈가 꽤 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맹점들한테 그동안 인테리어 바꾸고 포장 바꾸고 그동안 찍은 거 그 비용 다 본사가 물어야죠. 영업이익 많이 날아가고. 그리고 그동안 저거 고봉민밥으로 다 이렇게 인지도 쌓았는데 죄송해요. 저희 이제부터 고봉민 김밥인으로 바꿀게요 하고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이런 데 비용 엄청 들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이 상표 확보도 안 하고 이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요. 또 프랜차이즈 거창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제주 도내에서 2호점, 3호점 누구네 이렇게 동생네 해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라도 하려면은 최소한 등록 상표 될 만한 건지 검색해보고 판단해보고 어느 정도 출원이라도 최소한 해놓고 프랜차이즈를 꿈꾸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잘 돼갖고 수출까지 하겠습니다. 수출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금은 좀 덜해졌는데 그 한동안 우리가 이제 중국이랑 지금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좀 카피를 많이 했죠. 한국에서 좀 이름 생길랑 말랑 한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어지간한 거가 다 있었어요. 아주 대기업도 아니라 그냥 어지간한 것도. 그래서 많이 특히 그 김춘삼 딱 보면 한족 아니에요. 조선족이에요. 중국에서 4,000건씩 갖고 있던 그분. 이름 딱 보면 이거는 한족은 김춘삼 이런 이름 안 쓰잖아요. 딱 봐도 우리는 느낌이 오잖아요. 이건 조선족이다. 양쪽 문화 잘 알고 언어 잘 아니까 개인적으로 중국 특허청에 엄청 등록해놓고 한국 회사가 중국에서 사업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한 3천 주세요, 4천 주세요, 5천 주세요, 5억 주세요. 급하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돈 주고 사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분 아니라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규정 만들어갖고 외국에서 어느 정도만 이름 있어도 거절한다라는 입법도 됐고 해서 요즘은 무효 심판 해갖고 빨리 취소시켜서 가져올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상대방 그 파트너 중국 진출하려고 하는 파트너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동남아. 근데 그쪽에서 그런 거 미리 선동돼 있으면은 그거 해결할 때까지 파트너가 너네 때문에 장사 빨리 못했네 이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잖아요. 심지어 재작년인가는 중국 쪽에서 한국 회사랑 합작하기로 했던 파트너 회사가 한국 니네 프랜차이즈 본사가 중국의 상표를 빨리 확보해놓지 않아서 우리가 사업 준비하다가 손해가 났다 해갖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해서 한국 법원은 그래 우리 말이 맞다 해갖고 한국 회사한테 중국 회사 손해배상해라고 판결 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해외 진출까지 생각하실 거면은 우리 몰랐다가 아니라 이 정도는 좀 미리 생각해 두시면 얼마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싸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안 싸긴 해도 이왕이면 도움 받으면 좋으니까 국내 제주도 사업 중에는 특허 정도는 해외 출원 비용 지원하는 거 있었는데 그건 내년에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제일 좋은 거는 IP 글로벌 스타 지역 지식재산 센터 거 받는 거가 좋긴 한데 이게 수출 실적 같은 거랑 그런 걸 좀 보다 보니까 준비는 좀 하기가 만만치 않지만 세상 일 모르죠. 네. 심사는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라서 미리 하실 거면 좀 준비 코칭 같은 거 받으셔갖고 해놓으시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중국이 아니라 요즘 동남아도 똑같은 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세계 정세가 바뀌어서 다 동남아로 생산 공장 옮겨갈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굉장히 빠르고 심지어 동남아에서 이런 거 카피한 회사들이 중국 회사일 수도 있고요. 한국 이제 위상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글로벌에서 보호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기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했던 거고요. 퀴즈를 여기서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여전히 상품을 무가정 관계로 다음번에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그 오토바이 결론입니다. 항상 옛날 말씀이 틀린 게 없죠. 역지사지고 유비무환이다.